네, 방금 소개받은 연대행정학과 양재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획재정에서 제1차 미래전략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 돼서 아무튼 뭐 영광이고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또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한국복지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회보장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취지가 과거도 좀 훑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큰 틀에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한국복지국가 뭐 과거까지 다 훑긴 뭐하고 현재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한 이후에 이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뭐 보통 뭐 사회보험, 뭐 사회서비스, 공적부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하는 일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좀 나눠 본 것이 요첫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복지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하고 함께 갑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될 때, 혹은 그것이 부족할 때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면 네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데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빠져서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죠. 아이를 낳아도 그렇고요. 휴직을 해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각종 실업수당부터 육아휴직급여 또 은퇴하게 되면 또 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계속 이렇게 소득활동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소득보장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노동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소득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근로빈곤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 우리 근로장려세제 같은 EITC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같은 것이 보장이 돼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준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가 한꺼번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소득이 부족한 건 아닌데 활동도 잘 하고 있는데 뭐 아이를 낳았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지출을 사야해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아동수당도 그렇고 건강보험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비용의 사회화 정책 이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만 괜찮다면 가서 소득 활동하고 그거로 살고 그러다가 예의치 않게 아프거나 뭐 실업이 당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는데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거기서 쓰이는 거예요.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고용 서비스도 해주고 훈련도 나라 돈으로 훈련도 해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직업 역량 키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적정 노동시장 정책하는데 이런 노동시장 정책도 다 구비가 돼 있어. 즉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빠진 거 없습니다. 단 하나 요즘 뭐 상병수당이 좀 우리가 없다. 아팠을 때 그래서 일 못할 때 소득 보장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급여가 좀 충분하냐, 그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게 너무 저기 하시한 거 아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제도적으로는 선진국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면 사회보험형하고 일반 재정 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형은 보험료 내는 사람이 수도권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라는 게 생깁니다. 사회보험은 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험료 못 내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더라도 조금밖에 못 내는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일반 재정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짝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이, 건강보험에는 의료급여가, 고용보험에 그게 없었죠. 우리가 다른 나라는 실업부조라고 그래갖고 일반 재정에서 하는 그 사각지대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갖고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보험형과 일반 재정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같이 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반 재정 가지고서는 공보육이라든지 사회 서비스라든지 공적 부조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일반 재정 갖고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선진국처럼 사회보험과 일반 재정 프로그램들이 골고루 갖춰져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는 빼고 현금으로만 가는 공적 이자, 뭐 연금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EITC라든지 이런 현금으로 가는 것들을 소득 분위별로 합쳐서 막대 누적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거기 보시면 1분위, 맨 왼쪽에 1분위가 하위 10%고요. 오른쪽 10분위가 상위 10%입니다. 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된 거, 밑에 파란색으로 된 거 연금입니다. 연금은 사회보험이지 않습니까? 사회보험은 소득비례형이고, 그래서 소득이 추세적으로 소득이 정도 많은 분들이 보험료도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황색부터 나머지 것들은 다 일반 재정 프로그램들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보시면 주황색부터 쭉 그거는 하위로 갈수록 소득이 하위로 갈수록 많이 받는 거로 되어 있지요.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회보험형은 소득비례형으로 되어서 소득 낸 거에 비해서 비례해서 많이 받고, 일반 재정은 그런 거 보험료 못 내서도 일반 재정에서 사각지대에 저소득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이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통으로 보면은 비슷한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은 비슷한 정도의 소득 이전이 복지급여가 소득계층별로 들어가는데 자기 소득에 비하면 좀 달라지겠죠. 예. 상위 10%한테 금액하고 하위 10% 금액이 똑같은 거는 소득 대비 받는 거로 따지면 고소득자든 소득 대비해서는 조금 받는 거고 저소득자는 소득 대비해서 많이 받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회보험형과 일반 재정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소득 보장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20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진위계수, 또 소득 5분위 비율, 이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재분배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또 조세제도를 통해서 소득재분배가 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빨간 게 시장소득이고 파란 게 처분가능소득, 즉 가처분소득입니다. 즉 세금 낼 거 내고 그 다음에 복지급여 받을 거 받았을 때 현금 복지만 받았을 때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았을 때 처분 가능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걸 합치니까 세금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은 거 한 게 파란색입니다. 이 지수가 낮아질수록 소득 평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높았다가 근 10년 동안 천천히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소득재분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위 배율 격차가 시장에서는 커지는데 사회보장제도가 개입하게 되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사회보장제도에서 돈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갑니까? 실업자한테 가고 은퇴자들한테 가고 육아휴직급여 받아서 육아휴직해서 소득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소득자들한테 뭐 EITC 가고 생계급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데, 이런 제도들이 특히 텍스 베이스 일반 재정하는 프로그램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EITC도 그때 했죠. 기초연금도 그때 했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 그다음에 공적 부조들 지금 계속해서 생계부양자 뭐 이런 것도 좀 크게 완화하면서 좀 대상자들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자한테 가는 일반 재정 프로그램 것들이 많아지고, 또 국민연금도 점점 성숙해서 이제는 좀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좀 금액이 되면서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을 때 은퇴한 사람들, 소득이 없는 분들의 국민연금도 들어가고 해서 이 진위계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거는 추세적으로 좀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작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시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사실은 가처분 소득의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편입니다. 유럽의 이제 많은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죠. 그러나 추세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좀 작동을 하고 앞으로 더 우리가 좀 잘 만들어 놓고 하면 소득재분배는 좀 더 양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간단히 한번 조망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 그 빨간색으로 된 거, 붉은색의 2020년에 12.1%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GDP의 12.1%를 가져다가 사회보장 지출에, 공공사회 지출에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파란색 선이 있죠. 저거는 사회보험료 포함 모든 조세,
수입을 합치면은 GDP의 27%다. 즉 무슨 말이냐면 GDP의 27%를 걷어다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걷어다가 그 중에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12%를 공공사회 복지 지출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이제 계속 크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연금이 막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의료 지출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 그대로 뭐 실업제도든 급여제도든 여러 가지 그대로 뒀을 때 고령화 요인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 빨간색 저게 쭉 올라가는 거로 사회지출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40년 되면 지금의 OECD 평균인 2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지금의 스웨덴의 사회지출 수준을 저희가 뛰어넘게 될 거로 고령화가 하도 심각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증세를 지금 못한다라고 쳤은 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보장제도 확충하지 않은 거라도 지금 저 정도거든요. 다른 조세 뭐 세금을 늘리거나 뭐 조세 세율을 높이거나 하지 않았을 때 27% 정도에서 이렇게 쭉 국민 부담이 계속 되는데 결국에는 사회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연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 보장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분들이나 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조세 부담은 일정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막대 그래프인 부채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부채가 늘어날 걸 예상하는 게 이제 GDP의 이제 2050년 되면 100%를 넘어선다. 뭐 미국 수준 지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서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어서 복지 지출에 있어서 재정 합리화 개혁 같은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증세도 함께 좀 동반돼야 한다. 그래야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미래에 좀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직면한 도전들이나 과제들 이런 걸 몇 가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 고령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5명 생산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방식이라면 2060년, 40년 후에는 1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인구 구조로 바뀐다.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고 또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40년에 5대1에서 1대1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이 워낙 심각해서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이번에 0.7까지 떨어질 거라 7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이 한 1.6 정도 되고 유럽 국가들한테 1.6에서 1.8 정도 되는데 물론 2.1이 돼야지 이제 인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뭐 3분의 1밖에 안 돼서 이민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출산율 엄청 안 좋다는 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 다른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어려움을 줍니다만 특히 연금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죠. 이거는 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 걱정도 하고 어떻게 했습니다만 현 세대 노인들의 또 빈곤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도 없었고 국민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직장가입자 시작한 게 88년이니까 30년 전이고요. 지역가입자 시작한 게 99년이니까 20년 전입니다. 근데 우리 40년을 가입해야지 연금을 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연금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가입이 가능한 것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뭐 20년 정도 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은 가입을 못했거나 아니면 가입할 수 있어도 기간이 워낙 짧아서 받는 연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분들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기초연금 좀 받는 거로 지금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 갖고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대 빈곤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재산이 좀 있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서 소득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이동성, 그러니까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이죠. 이게 북부 유럽이 이렇게 높고 우리는 중간 정도 됐는데 추세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좀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도
과거보다 이렇게 낮아지고 일단 사회 구조가 좀 초창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이동성이 계층 간 사회적 이동성이 굉장히 점점 저하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코로나 때 이제 불거졌죠. 다른 사각지대에는 그래도 일반 재정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인 의료급여가 국민연금엔 기초연금이 그래도 부족한 대로 있는데 고용보험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지금 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하는 국민취업제도 지원제도가 요번에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여기를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요 문제를 좀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왜 그러냐면 자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들 소위 말하는 종속적 자영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고용보험에 포괄 안 되는 그 영역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처하려면 사실은 돈이 있어야 필요하죠. 그냥 뭐 말만 갖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여론조사를 제가 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국민들한테 2,000명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 확대가 필요하겠냐. 대부분 좀 긍정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보장제도 좀 확충돼야 되지 하고 긍정적입니다. 또 동시에 돈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복지 증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또 찬성이 또 많아요. 하겠다고. 자, 그럼 복지 증세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증세 대상은 누구로 해야겠습니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증세 대상이 돼야겠습니까? 하는 거에는 반대가 많아요. 동의는 여기 동의는 한 20%고 반대는 30%가 훨씬 넘습니다. 거꾸로 그럼 고소득자한테 할까요? 하면은 그래야죠 하고서 거의 많은 분들이 고소득자 70% 이상이 고소득자에 동의하고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금 내가 내는 거는 싫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다. 복지증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재산세 아니면 조세감면 축소와 같은 지출구조조정 같은 거로 해서 세원을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뭐 소득세를 인상한다든지 소비세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좀 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즉 소위 말해 눈프라 그러죠. 우리 not out of my pocket.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말고 다른 사람 돈 갖고 증세해라.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증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복지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재정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있는 가용 자원을 조금 대조로 활용을 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알았다. 이제 문제점도 알았고 도전도 알았고 우리의 현재 상태도 알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건 일단 큰 틀에서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복지국가 연구하시는 분들 속에서 이제 회자되는 얘기로는 크게 복지국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 소위 말하는 남부 유럽형하고 뭐 북부 유럽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회 지출면에서 특징들이 있어요. 남부 유럽처럼 이태리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복지 지출은 많이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복지 지출이 보통 어디로 가냐면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이태리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노인성 지출입니다. 연금에 한다든지 의료 지출을 많이 하고요. 그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길지 않습니까? 오른쪽 날개가 짧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뭐냐면 근로 연령대 인구에 대해 하는 복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공보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훈련해주는 것, 뭐 이런 것, 소위 말하는 근로 연령대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사회적 투자 지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공보육이나 이런 것들이 노동 참가율을 높여주거든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돕는 것, 맞벌이를 돕는 것, 그게 이제 사회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훈련시켜가지고 노동시장에 다시 직업 역량 강화시켜서 넣어주는 것, 이런 게 다 사회 투자성이거든요. 이런 지출은 아무래도 제약되니까 못하는 게 남부 유럽입니다. 반대로 그 밑에 보시면 스웨덴이 있죠. 총 지출이 이태리보다 낮습니다. 복지 지출 이태리보다는 덜해요. 근데 보시면 구성이 왼쪽 날개가 짧습니다. 노인한테 가는 연금이나 보건 의료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가난에 허덕이냐 이렇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출이 통제가 되고 있고 반면에 오른쪽 날개는 깁니다. 즉 근로연령대에 가는 아까 말한 사회투자성 복지 지출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남부 유럽형이 아니라 북부 유럽형. 뭐 쫓아갈지 못한다고 막 지레 이제 뭐 그런 거는 우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만 이왕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려면 남부 유럽형이 아니라 북부 유럽형에 그래도 근접하게 우리가 좀 조정을 재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제도가 그대로 개혁 없이 유지가 되면 앞으로 추계는 저렇게 됩니다. 모든 사회 지출은 보건과 의료로 돈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나머지 노인과 보건에 연금하고 보건에 나가는 거 빼고 나머지 지출들은 바닥에 그냥 찌 깔려서 째금하고 마는 우선은 남부 유럽형 혹은 일본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 제도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왕 복지지출 하는 거지만 사회투자형 복지지출 구조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연금개혁, 건강보험개혁을 통해서 노인성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지출 증가율을 다소는 완만하게 가져가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재정의 여력이 조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정의 여력은 맞벌이 모델에 입각해서 가족정책에 강화하는 데 좀 써야 된다. 이게 저출산 극복하고 노동력, 비활성화된 노동력, 여성 노동력들이나 경력단설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제도들이거든요. 부족한 노동력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적자 노동시장 정책 같은 걸 강화해야 된다. 직업 역량 강화해주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출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다라는 거죠. 이런 데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구멍이 사각지대가 큰 고용보험 쪽에는 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실업부조를 좀 강화하던데 해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고 가야지 그냥 복지 느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요걸 한번 통계 분석해서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 아까 사회투자적 지출이 많은 경우가 이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 어떤 노동 참여율 효과, 어떤 사회복지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통계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고용률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가운데쯤에 여기 왼쪽에 이게 지금 제가 표시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총 공공복지 지출이 있죠. 모든 복지 지출입니다. 아까 뭐 이태리처럼이든 스웨덴이든 지출 구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총액만 지출한 총액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만 갖고 보면 그냥 공공복지 지출 느린다고 해서 고용률이 좋아지는 건 아닌 거로 나와요. 마이너스인데 아무 상관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회투자적 지출을 다양하게 구성해 봤습니다. 사회 서비스만 보기도 하고 적정 노동시장 것처럼만 떼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랑 근로가정에게 주는 현금이나 뭐 이런 걸 합쳐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위에 총 공공복지 지출 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한 사회투자 지출은 고용률을 증가하는데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경제성장률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냥 복지 지출 많이 한다고 경제성장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오고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사회투자적 지출은 상당 부분 경제성장률과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국가 경쟁력 지수로 따져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고요. 재정 수지로 보면 총 공공복지 지출은 당연히 재정 수지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유의미하게 마이너스인 거로 나옵니다. 반대로 몇몇 사회투자 지출은 그래도 유의미하지 않거나 긍정적으로 즉 재정 수지의 긍정가 재정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옵니다. 아까 이 사회투자적 지출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고용률을 늘려주고요. 고용된 인력의 직업 역량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정책들입니다. 즉 경제에 그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재정 수지에도 그러니까 적자가 덜 나거나 아무튼 그 국가 채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재정이 좋아지겠죠. 이런 거로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사회복지적 함의도 큽니다. 가처분 소득 불평등을 떨어뜨려요. 사회투자적 지출들은 물론 총 복지 지출 한 거 또 떨어집니다.
모든 복지 지출은 어쨌든 간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다 갖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총 그냥 공공복지 지출 늘린 거의 그러니까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강도보다 흥미로운 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아까 실업자들에게 훈련시켜줘서 다시 노동시장에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큰 거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하시면 실업자가 직장 가지면 돈 생기는 거잖아요. 소득. 그렇게 해서 단순히 그냥 복지급여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갖게 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게 하는 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출산율도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출산율 다 좋아지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는 그냥 복지 지출 왕창 늘리는 거 그거보다는 사회투자적 지출이 개수가 더 세요. 그러니까 그 출산율 높이는 정도가 사회투자적 지출이 더 높다. 이런 거 좀.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복지 우리 뭐 GDP 대비 20%까지 뭐 OECD 평균을 늘리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어떤 복지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지출의 한 60에서 70%는 연금하고 의료입니다. 어느 나라나 사실은 그래 가장 큰 덩치가 크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재정 효율적으로 노년의 안정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큰 틀로 가고 그냥 막 지출이 되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적했듯이 거기서 좀 생긴 여력들, 의료보장과 함께 해서 개혁을 통해서 좀 생긴 여력들을 저출산 대책에 써야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사회적 이동성을 좀 다시 높이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금이 워낙 지출이 많아질 거니까 이제 연금 지출을 재정 확리화하는 방안을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주 행운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이거 지금 연금으로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냥 돈만 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9년에 퇴직연금의 고용주들이 내주는 이게 준조세잖아요. 법적으로 꼭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주는 게 1년에 34조 원이에요. 1년에 보험료로 퇴직연금 시장에 민간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간 돈이 준조세로서 들어간 게 34조 원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연금처럼 나중에 근로자들이 받게 되면 소득 대체율 20%짜리 연금이 돼요. 근데 지금은 중간정산하고 일시금으로 다 받아서 사회 적립형 퇴직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적립금 퇴직금처럼 쓰이는 퇴직연금이 정상화시키면 즉 연금으로 받기만 해주면 뭐 그 연금으로 만든다고 해서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지금 내고 있거든요. 법정으로 그 내고 있어. 더 국가 돈 들어가는 거 없고 근로자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사용자도 더 돈 내는 거 없어요. 어차피 내는 거 그냥 내는데 연금으로 만들잖아. 연금으로 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퇴직연금의 문제들이 있어서 수수료는 높지요. 수익률은 낮지요. 이것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준만 되게끔 해주면 30년 상품이니까 연금 자산이 훨씬 올라갑니다. 30년 동안 수수료 낮은 거 수익률 높게 해가지고 30년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개인의 연금 자산이 훨씬 늘어납니다. 이거 갖고 연금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연금화가 안 돼. 아까 말씀대로 퇴직금처럼 그냥 일시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연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만 국민연금 퇴직연기금 같은 거 설립을 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퇴직연금 굴리게끔 그렇게 해서 연금자산 왜냐면 경쟁을 시키자는 게 공사 경쟁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해서 30몇 조씩 들어가는 게 연금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국민연금의 개혁이 조금 용이로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개혁이 사실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급여만 깎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퇴직연금이 그 국민연금이 급여가 낮아지는 부분을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의 퇴직연금을 되게 만들어 놔주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개혁도 어느 정도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가는 그렇게 해서 중산층 이상들이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합해가지고 노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국가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재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소노인에게 재원 집중하는 방법은 기초연금을 기초보장연금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70%에게 주는 것을 빈곤선 이하 40%에게 몰아주는 거로, 대상자는 좁히고 액수는 높여주는 거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개혁 후 그림이 됩니다. 퇴직연금 없었던 게 생기죠. 국민연금은 조금 급여가 깎였죠. 그래도 합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쳐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소득이 일정 부분 안 되는 분들에게는 얇게 그냥 그 빈곤선 넘어서까지 쫙 뿌리지 말고 그 빈곤선 이하 노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에서 더 해도 돼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노인에게 가는 생계급여를 이 기초보장연금에 더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정 효율성 좋게. 근데 사실 이게 스웨덴 형태입니다.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인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건강보험 쪽은 이제 오늘 또 세 번째 발표가 있고 하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일단 나중에도 발표되겠지만 1년에 7%씩 10년 동안 해서 가장 빠른 지출을 하고 지금 OECD 평균만큼 쓰고 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보장성은 강화가 되지 않고 있다. 왜? 보장성이라는 것은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국민 건강보험이 얼마를 커버하느냐지 않습니까? 전체 지출, 즉 분모분의 분자 건강보험 지출, 요게 보장성인데 지금은 분자만 늘리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다 뭐다 해갖고 계속해서 분자만 늘립니다. 분자의 의료 건강보험 지출만 늘립니다. 분모도 근데 통제가 안 돼요. 분모가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급여가 늘어난다든지 뭐 검사를 한 번 하면 될 거 두 번 한다든지 뭐 늘어나잖아요. 국민들도 병원 그냥 동네 병원 가면 될 거 가지고 세브란스를 간다든지 뭐 이래서 분모가 계속 늘어나요. 분모에 대한 통제 없이 분자에 대한 지출만 늘린다고 이거는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혁방은 분모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즉 공급자,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계속 분모,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이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게 소위 말하면 개혁 방안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비인기 정책에서 못할 뿐이죠. 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혼합진료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거 나중에 좀 뭐 발표 나오시겠죠. 또 이용자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너무 사실은 쉽게 그냥 의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료비 통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연금의 재정 효율성을 좀 노소득보장제도에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좀 허투루 쓰이고 있는 그 돈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쓰이고 의료의 지출을 좀 통제하고 나면 그 돈 갖고 좀 저출산 문제 해결합시다. 공보육 지금 스칸디나만큼 북유럽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육아휴직 아이 낳으면은 소득 상실됩니다. 휴직해야 되니까 소득 상실됩니다. 거기다가 아이 키워야 되니까 지출이 또 늘어납니다. 더블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육아휴직급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수준을 줘야 됩니다. 실업급여, 스웨덴 같으면 실업급여가 소득 대체율이 60%인데 육아휴직급여는 78%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지출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는 높게 줘야지 이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인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낮아요. 40%에다가 120만 원에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스웨덴 수준으로까지 못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까지 급여 한계를 높이는, 그리고 모든 국민,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모든 국민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소득보장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 독일이 2003년 우리랑 출산율이 똑같았습니다. 1.3이었습니다. 독일도 출산율 1.3 쇼크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고서 개혁을 했어요. 공보육 스웨덴식으로 해야겠다라고 거기는 공보육하면서 전 국민 부모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공보육만 했어요. 거기는 지금 출산율 1.6입니다. 우리는 0.8입니다. 어린이 의료보장, 그런 편에서 저출산 대책에서 어린이 의료보장은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업부조, 국민취업자들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덴마크나 뭐 프랑스처럼 지금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좀 전환된 나라가 두 나라가 나왔거든요. 좀 바라보고서 좀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으로서 지나가는데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좀 기본소득 사각지대 하는 거 기본소득 뭐 다 하자 이건 하는데, 기본소득은 쓸데없이 너무 낭비성 지출이 많아서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실업자에게 소득 수준 따지지 않고 주면은 보편주의라서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여기 보면 무차별적 보편주의가 기본소득 보편주의입니다. 즉 실업자 생각하시면 실업률이 4%면 4% 국민에게 실업급여를 줘야 되는 게 지금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4% 중에 한 2%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2%에게 그래서 타겟팅해서 국민취업제도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걸 좀 강화하면 됩니다. 2%를 좀 더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2%를 다 주기 위해서 나머지 98%에게 급여를 주자라는 얘기가 돼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98%에게 돈 다 주다 보면 2%에게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몇만 원짜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업급여 최소한 우리나라 지금 150만 원은 받는데 몇만 원짜리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차별적으로 욕구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것에 다 뿌리는 이 기본소득 갖고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의 사회보장 방식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회적 이동성 제고. 사회적 이동성 제고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키워서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러려면 공보육, 공교육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중산층이 만족할 정도로 질 높게. 영어 교육 시켜야 됩니다. 악기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스포츠 교육 시켜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중산층들이 사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것들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산층들도 교육부 때문에 아이 못 낳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완화대가 되면서 덩달아서 저소득 아이들도 덩달아서 영어 배우고 덩달아서 스포츠하고 덩달아서 악기 배우고 해서 동일한 기회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거고 아까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사회적 이동성이 높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공보육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50년대부터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거고요. 평생 교육, 직업 능력 향상하는데 공적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세컨 찬스, 서드 찬스를 줘야죠. 대학 가는 거가 그거로 모든 인생이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의 것도 공부에 평생교육 체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이동성 제고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개인한테도 좋지만 국가적으로도 좋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발휘해서 노동시장에서 그거를 발휘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거든요. 전체 사회적으로 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투자적 지출 방향으로 세팅을 좀 재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코디네이터이신 박병원 박사님한테 부탁받은 내용이 우리가 과거 예측했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측을 했던 것들, 예측을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예측을 했어도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 못했던 거,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미래 전략이나 미래 전략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 속에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 현안에 대해서 현황 진단을 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제 그 발표 형식을 취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팩트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들으시고 이미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조금 수습해 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생각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노동시장 전개와 현황, 뭐 그다음에 정책적인 대응 예측. 우리나라의 어떤 제가 이제 용어를 고용 시스템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뭐 노동시장 노사관계, 뭐 노동 문제, 뭐 원하시는 아무거나 이렇게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워낙에 변화 속도가 빠른 그 속도하고 관련이 있는 측면도 있고 영역 자체가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측면들이 섞여 있는데 일단 고성장 시대의 유죄와 기대,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서 너무나 빠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고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낮은 시대에는 굉장히 그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측면들, 특히 뭐 연공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렇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굉장히 그 낮죠. OECD 국가 중에서 보통 국제 비교를 해보면 밑에서 두 번째, 아일랜드 다음으로 그 제조업하고 격차가 큰 그런 상태고, 그 자체가 노동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존재하는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늘어나는 부분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계속 서비스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수명은 연장됐는데 퇴직 연령은 별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의식, 문화 이런 차원, 또 남녀 성평등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화는 말로는 뭐 하더라도 관행을 보면 전혀 옛날 그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일가정 양립이나 돌봄하고 직장 양립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그래도 뭔가 밑에서 그 작동해서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가 정규직한테 이니셔티브가 주어져 있고 비정규직은 거기에 의존해서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되는 거면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돈 들여가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여자하고 남자의 분업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 분업 체계하고 기술 충격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디지털 전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어 지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고용계약 다양화라든지 뭐 직무가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숙련 수요가 아주 디지털 스킬 중심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면이 있고, 요새 뭐 미중 분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첨단 기술이 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고용 시스템하고 뭔 관련이냐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인 인력 배분에서 과거하고 다른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 뭐 이 점에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했던 부분이 뭘까 이렇게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고령화 성장 둔화는 예측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뭐 예정되었던 미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알고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기재부가 중기 재정 전망을 하는 데랄지 아니면 장기 재정 전망을 하는 데랄지 이런데 그 참여를 해서 겪었던 거에 비하면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사실은 괜히 낙관적으로 전망하려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10년 전에 KDI가 그 2020년 성장률 전망한 거 보세요. 4%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령화는 속도가 빨라서 뭐 그 불가피성을 한편으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장 둔화 속도에 관해서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 오차의 그 소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하고 성장 둔화는 대비 필요성이나 뭐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제가 그래프 뒤에 첨부해놨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선진국은 다 40% 넘습니다. OECD 많은 나라가 대기업 종사자 비중. 우리나라는 20% 초반대에서 고착돼 있죠. 계속 감소해 왔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이게 그 기업의 거래 비용, 그러니까 인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거의 거래 비용이 계속 증가해 왔거나 적어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좋은 그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는 거하고 거래 비용이 너무 커져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 고용 비중이 작은 거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공급, 좋은 일자리 공급, 그러니까 노동 수요 이런 거하고도 관련돼서 보면은 뭔가 대비가 필요했었는데 너무나 등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격차 확대나 분배 악화도 사실은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증가합니다. 2010년 혹은 8년 9년까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2000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지나고 한 5, 6년 지났을 때부터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대응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정도는 적어도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성장 위주였고 이 사회 갈등이 낳을 코스트에 대해서 너무나 또 거꾸로 해갖고 사실 국제 경제학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 하지 않다가 이제 2007, 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나서 경제학계 흐름이 확 바뀌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기업 고용 비중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거래 비용 문제라든지 생산할 때 이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예측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또 대응 실패로 연결되었다고 했을 정도로 태만히 대응해왔고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고요. 반면에 디지털 전환의 양상 전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성도 크고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경제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도 확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으로 옮겨가야 되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공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을 키워야 되고 그러는데 국제 분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우리나라가 시장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추스리느냐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 불확실성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온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거꾸로 이제 노동 문제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의 노사 관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관식 평가거든요. 한국의 노사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를 보면 대단히 보이는데 그런 갈등적 노사 관계 구조가 그러니까 갈등적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제약까지도 한국의 기업들은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하면 지금 다른 데서 고장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컴pense이트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또 당연히 잘해야 될 이유는 있는 거죠. 고령화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인구 많은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 군대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국방력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 성과 거시경제 성과하고 함께 비교해 보면 보통 주어진 시점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높아야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생산성 증가, 과거부터 꾸준히 낮아져 왔는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전망도 밝지가 않다. 지금 제 진단으로는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격차가 우려되는 격차 확대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제가 4개의 그 베타적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사회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신규 채용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신규 채용률이 10사람 채용해 놓으면 몇 사람 남나 이런 문제인데 4사람 남고 6사람은 나가기 때문에 새로 충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사정하에서 그래서 15년 전에 비해서 뭐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임금 격차를 보면은 우리가 그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죠. 이게 차별이냐 차이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저 정도 과도하다면 뭔가 인터벤션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격차를 줄일 건가는 저 뒤에 가서 짧게나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금 격차, 노동력 수급 구조 이렇게 경제가 보통 이중 구조라는 얘기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호모지니어스 하면 한쪽에서는 잡큐가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 부족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가격 조정 메커니즘도 작동해서 완전 고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는 지금 이런 상황들. 그 배경에 이제 이런 임금 격차나 근로 조건, 복리후생 격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실상을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이렇게 1900 적어도 이제 한 20% 차이는 무시한다 치면 90년대부터 지금 30년 동안 저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2010년 남짓 때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가구 소득은 아까 양재진 교수님도 뭐 인용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가계 동향 조사가 끊기고 2016년도에
또 2011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오버랩 기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 시계열의 연속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제가 보는 이렇게 통찰을 주는 걸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냥 조합을 했는데 그 연속성을 그러지 않고 90년대부터 상대 빈곤율 저렇게 쭉 높아져 왔죠. 이게 상대 빈곤율을 가지고 하고 진위계수로 하면은 이따가 최근 10년간 보듯이 최근 10년간의 그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세요. 이렇게 빈곤율이 높아지듯이 진위계수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만 상대 빈곤율 기준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확대일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을 사실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정책 역량은 또 부족하고 그래서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요. 아까 나왔던 그림 이거예요. 아마 데이터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지난 10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렇게 보면 그 진위계수가 뭐 완화됐죠.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당연히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당연하고 그래서 이런데 이게 근로 연령계하고 다음 그림이요. 은퇴 연령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계층 보면 진위계수는 시장소득으로도 현저히 완화됐는데 문제는 노인 계층이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노인 빈곤이 그 뭔가 이렇게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고 뭐 정부 이전 소득 지출 정책도 이제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에 대처하는 건 하되 아까 윤석명 박사님이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근로 연령대와 은퇴 연령대의 그 빈곤 문제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걸 또 패스를 하는데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만 대중소기업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산업구조 변화가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확대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임금 격차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마찬가지고 규정하는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자산 불평등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 임금 소득 불평등, 가구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렇게 불평등을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개인 임금 불평등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다음에 가구 소득 불평등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자산 불평등도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시계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가 이제 최근을 반영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적어도 시계열이 있는 동안 넘겨주세요. 커버하고 있는 거 보면 한국은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위쪽에 오른쪽 끝에 있지는 않다. 가운데에서 약간 좌측에 있다. 뭐 이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업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만 또 볼 일이 아닌 게 여기에서도 이중구조 같은 또 측면이 있는데 대중소기업의 ICT 접근, 그러니까 억세스하고 유시지를 이렇게 보면 이게 스몰 그러니까 소기업들은 OECD 평균에 완전히 미치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건 단기간에 힘들 것 같고 나중에 할 얘기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스타트업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의 범위를 확산시키고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거가 이제 당연히 이런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청년층의 미래 적응성을 향상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숙련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걸로 연결된다고. 노사관계를 그냥 간단히만 제가 특징을 묘사를 했는데 기업별 노사관계고 전국 단위 노사관체 리더십도 취약하고 노조 상층부는 뭔가 노동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또 대단히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민노총하고 정의당하고도 꼭 일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특히 민노총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라는 거가 대단히 이상한 사실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 유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정부는 또 정부대로 그 뭔가 법을 만드는 권한, 그다음에 예산을 쓸 권한을 가지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오던 또 유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30년 동안 대립적 노사관계, 갈등적 노사관계를 답습하고 있는데 노조는 노조대로 옛날 권위주의 시대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MZ 세대의 노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계도 마찬가지예요. 경총의 그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평화, 그러니까 경영주는 기업가는 내 회사인데 왜 노조가 이게 뭔가 왈가왈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법인을 만들었으면 법인답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평화만 좀 추구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또 갈등 실력 행사 뭐 이런 걸로 가는 거고요. 이 신뢰도가 쌓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책무성도 없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온 노사자 대표가 가서 물어보고 와야 돼. 뭔가 자기 재량으로 거기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협상하는 문화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코스틀리한 지금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진영으로 다 갈려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제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거고 다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내 이익 취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치인은 안 그러냐. 정치인이 어떻게 노조한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기 양보해라고 얘기할 지금 자격이 있어요.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다. 예컨대 그런 거하고 무관하지도 않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국회 한노위가 직접 못하겠으면 사실은 전문가한테 건의를 해서 옵셔널한 몇 개의 대안도 만들고 그걸 해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30년 동안 쳇바퀴만 돌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방향은 왜 이렇게 그 영국 기자들이 다니엘 튜더나 뭐 등등 했듯이 이렇게 미러클을 만들고도 이렇게 불만스러운 사회를 살고 있냐. 이거 해소하는 게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하고 향후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노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뭐 OECD에서 하는 얘기 빼고 뭐 제 얘기만 하자면 관행 혁신과 책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노동시장 과제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그 노사관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뭐 경제적인 것도 있는데 노동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노동시장 과제라는 게 일자리 문제나 어떤 소셜 프로텍션 관련 과제인데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만 몇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 근로기준법 특히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안 어울린다. 그래서 근로기준의 철학도 30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 맞대고 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옛날에는 생계비 기준에서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은 소득분배 개선하는 스피릿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산입범위하고 지금 산입범위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노사가 합의했는데 통상임금을 법원에 가니까 그거 아닌데 법대로 해석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지금 뭐 이런 일들 이런 부작용,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나와가지고 아니 사다리 걷어차기냐 이게 왜 우리는 지금 60시간 일해도 부족한데 52시간만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그러니까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달리 해줘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어요. 뭐 가서 기업에서 나온 사람이 반대하면 그냥 필요한 규제도 없어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면 기존 법이나 규범 가지고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범부처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제도에도 조금 적용을 해서 논의를 해서 좀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새로운 챌린지가 있는 그러니까 타다 문제도 그렇고 뭐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 그런 굉장히 많은데 전통적인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로 바꾸려면 지금 공무원들 다 자기 부처 전통적으로 해온 그 산업화 경험 속에서 셋업한 규제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은 미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규제가 다 없어져서야 다니고 코디네이션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기업은 모든 거 코디네이션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거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중에는 당연히 노동법이나 이런 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 개선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최저임금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게 프라이스 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 효과가 있죠. 하지만 규범적인 이유 때문에 도입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efficiency 로스가 최소화하는 한에서 적절히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없던 충격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사를 하면 있는 충격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뭔가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그러니까 일자리 성과는 당연히 역대 정부 최하 이렇게 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효과를 빼고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조금 뭔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뭔가 조율하는 그런 정책 구사 방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노사관계의 지향점은 노사 자치를 증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문제잖아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 사람에 기대하고 사회적 대안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노조도 재정적으로 자꾸 정부에 기업이나 정부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는 불가피성이 있으니까 유럽처럼 할 수는 없지만 의존도를 줄일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아까 협상을 할 때는 노사 모두 뭔가 권한하고 책임을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걸 갖고 협상장에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과반수 대표는 왜 예컨대 뭐 이렇게 관리자 이해를 생산직 근로자가 수가 많다고 대표해야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서 그 대기업이 움직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책무성 발의나 이런 걸 뭐 빼더라도 합리적인 노조 활동과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게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좀 다시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창하게 말해서 철학이지만 옛날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옛날 방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새로운 생각을 좀 해보고 다행스럽게 MZ세대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좀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이라기보다는 노동 영역에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이게 뭔가 이렇게 디시플리너리 하기도 하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이제 문제들에 관해서 뭐 행정적인 영역은 또 대표적인 그런 고령화 대응. 우리 답을 몰라서 못했냐? 공무원은 정치인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인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대담성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후생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세 부담 방식 그것도 논의를 못해 사실은. 근데 무슨 고령화 대응이 아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측 실패 말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답을 몰라서 못하나요? 근데 차마 못해요. 기재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 지방 소멸, 지방 대학 소멸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예정된 미래인데 무슨 불확실성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 답을 여기는 확실한 답을 낼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그다음에 고령인력, 여성인력 참여를 제고 이민 정책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론화 메커니즘을 한번 교육 문제에 써본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잘 만들어서 써서 지금 이해 당사자한테만 자꾸 협상 맡기고 그 진영 논리로 사회자 앞에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 공론화 메커니즘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전문성의 바탕에서 거꾸로 일하는 존재라는 얘기도 되는데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걸 아마 뭐 저보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무성에 관해서 뭔가 보고도 해줘야 되고 사실은 스스로의 어떤 뭐죠? 그러니까 지키고자 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에도 대단히 큰 변화가 필요한데 굉장히 뭔가 부정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정과 역할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복지 같은 거는 사실은 포괄보조금 같은 거 좀 내려보내서 좀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꼬리표 달려갖고 여전히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 쓰고 그래서 아까 재분배 효과도 개선이 났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다음에 그래서 2060년이 지나면 이 뭔가 인구 구조 거대한 쓰나미가 뭐 대충 이제 죽을 사람 죽어서 해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2060년까지 일어날 데 관해서 몇 개 주요한 포스트가 되는 통찰을 우리가 갖고 전략적으로 정말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지내온 거 보면 이제 다음에 할 때는 뭐 저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이제 근데 뻔한 미래에도 대응 못 하는데 뭐 이렇게 통찰하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위원회는 왜 하냐? 지금은 계속 면피용으로만 바뀌고 있잖아요. 3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근데 왜 이렇게 바뀌고 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니 정부 재정하고 연금 재정 그만두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라도 좀 개선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사소한 질문부터 큰 질문까지 공론화를 좀 해서 우리가 좀 해야 이렇게 아까 해야 될 일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교육 이제 방금 이제 고령한 뭐 정병정이고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 그림 하나로 그냥 대처를 하겠는데 지방대학 소멸 문제도 있고 우리가 교육과정 개편도 하는데 이제 그 테크놀로지하고 에듀케이션이 이렇게 어떻게 정합을 이루냐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정말로 노동시장 성과, 경제 성과를 잘 거둘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서 역시 교육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대선 후보들 공약하는 게 맨날 무슨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뭐 해보겠다는데 위원회 만든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의 리스트가 많은데 뭐 제가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그냥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위기, 그리고 실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보건의료 전체적인 공공성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인 미래 전략 관련된 재원 조달 체계에 있어서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공급 체계에서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그 보건과 관련된 이제 위기를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령화와 인구 절벽의 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는 전체 질병 구조가 이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만성질환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사회적 부담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에 한국 사회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의료비가 또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한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당면한 구조적인 위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프에 그 파란선에 해당되는 게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인데요. 소구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제 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가 패턴을 봤을 때 2025년에 했을 때 OECD 평균에 해당되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향후 이제 4, 5년 후부터는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 자체가 이제 건강 불평등의 위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애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평등의 심화는 이제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 속에서 이제 빈곤의 악순환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건강 이슈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부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4대 보건의료 위기 국면에서 과연 이런 어떤 위기 국면들이 과연 앞으로 해결 가능할 거냐, 특히 고령화 인구 절벽이 가져오는 심각한 어떤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보건의료 또는 건강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태들을 이런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네 가지 구조적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건강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결국 보건의료 체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보건의료 체계는 이러한 위기의 국면에 있어서의 제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 보건의료 체계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에 포섭된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기들을 훨씬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는 결국은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라서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변화된 질병 구조와 전혀 맞지 않는 체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중심의 질병 구조라는 것은 예방과 건강 등지 1차 보건의 역할들이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들은 굉장히 시장에 기반한 이윤의 어떤 기반에서 보건의료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매력이 강한 수도권, 그리고 많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상급 종합병 중심으로 많은 자원이 집중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대위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이제 민낯이 이제 그대로 드러났다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K 방역으로 명명되는 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진자는 이제 일정하게 이제 소구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이제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상은 OECD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 병상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의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의료 체제가 공적인 시스템을 작동하기보다는 시장이 주도하는 체계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수 의료분이라든지 공중보건 위상의 대응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들이 한국의 이제 보건의료의 문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사망하는 이제 일이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별로 많지 않는 그런 발생률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위드 코로나 체계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체계에 있어서 과연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과정을 봤을 때 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결국 근대적인 보건의료 체계는 미군정 이후에 있어서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식의 보건의료 제도가 이식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보건의료 체계가 기본적인 체계로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가 형성되는 경로로서 작용했다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승만 정부에 있어서의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본의 축적 자체가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 속에 있어서 보건의료 비용에 공적으로 투입할 비용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국가의 투자들은 아주 최소한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적인 개입은 이제 보건소 확대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대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의료 서비스 부분들을 민간이 담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70년대 이후에도 계속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70년대 이후에서도 이제 전체 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료권별로
중앙병원과 소진료권별로 있어서 거점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 계획과 달리 공공보건에 대해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계획으로 끝났었고 여전히 강한 민간과 약한 공공구도가 공고화되는 이제 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들어오게 되면서 의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그런 의료 수요에 따라서 전체적 의료 수요에 감당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 자본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공공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시장에 있어서의 민간 부분에 민간 자본이 증가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이제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이후에 민간 보건의료에서의 성격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바뀌는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긴밀하게 통합되는 특성들은 이제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200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더욱더 공고화되었고 정부가 공공권의 투자 자체는 낭비라는 시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투자들은 최소한에 그쳤고 대형 병원이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앞서 얘기했던 네 가지 위기는 갑자기 2020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에 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여러 가지 보건의료에서의 격리 현상들이 증가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사적, 사회축구적 보건의료 체계를 그대로 두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992년에 공공의료 강화 주장들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정부에 있어서도 최소한 직접적인 투자하지 않더라도 법적 근거로서 2000년에 공공의료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최소한의 근거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여정부에서 공공병상 30% 이상 확충하겠다라는 공약이 제시되면서 실제적인 정책적인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인구구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위기가 특히 공공의료 위기, 코로나19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현재에 있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면적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는 과연 공공적인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일반적인 상품처럼 교환이 가능한 재화인 거냐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보건의료는 두 가지 특성이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공공적 특성, 권리적 특성이 실제 보건의료 재화에 있어서의 상당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권리적 측면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형성될수록 점점 그러한 경향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응급 외상 심혈관처럼 시간에 의존하고 개인의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재화, 이걸 가치재질 성격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은 이런 할 수 있고 이런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의 부분들은 민간 부분조차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공공적이어야 된다라는 가치적인 어떤 측면의 강조가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병원의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도 공익적 역할을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간병원에도 공적인 지원들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감염병과 관련된 예를 들면 치료병상이라든지 중증 치료병상이라든지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들은 공공병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이제 손실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비용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특성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포와 불안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 그리고 자기의 권리의식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면서 이런 어떤 공공성에 대한 보건의료 공공성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건의료 문제를 모든 재화가 사회적 특성, 권리적 측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 미용 성형 같은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호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원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수 중증 의료 같은 그런 재화 부분들은 가치적 성격이 강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에 작동하는 그런 재화처럼 운영했을 경우에서는 정보의 미대칭 문제, 외부 효과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불확실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는 그런 모습이 다양하지만 실제적인 공적인 개입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적 개입이 직접적인 공공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자본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규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자로서의 작동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실제 상당수의 나라는 직접적인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건강권에 대한 성장 그리고 그 속에서 당연히 보편적인 누리할 권리로서의 건강권이 누려지기 위해 있어서는 큰 대형병원 중심이 아니라 물론 대형병원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형병원은 이미 굉장히 많은 치료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형병원 확장보다는 1차 보건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1차 보건으로 해서 역량들 강화한 속에서 지역별 계층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이슈는 지금까지 재원조달 체계 대표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재인 케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와 함께 지출구조를 합리화시키자라는 주장, 이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였는데, 자, 이런 문제로 과연 전체적인 어떤 현재 사회적인 구조적 위기, 보건의에서 갖고 있는 4가지 위기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재원조달 체계에서도 문케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실 보장이라든지 재활보험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재원조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급체계, 생산체계에서 공공성, 민간에 맡겨버렸던 이제 공급체계들을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1차 보건의료 강화, 공공병원 확충,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대표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어떤 보건의료 이슈를 할 수 있는 또한 복지 이슈이기도 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속에 있어서 공공성 이슈가 단지 행정 전달 체계들을 분절성들 극복하는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재가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헬스잉 에이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공 인프라의 확충과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지금까지 있어서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은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전체 보장률이 향상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급 이하의 보장률이 감소한다거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이 변화가 없다라든지 이런 어떤 결국은 전체 소득 불평등, 전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건강보장제도의 영향이 여전히 아직까지 한계적이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에 있어서의 A부급여의 전환을 본인부담 상한제 포함시킨다거나 그리고 1차 의료에 대한 보장률 강화를 통해서 실제 문재인 케어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비만 보장한 제도에 있어서 뛰어넘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료비만 보장하는 체계를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급성기 치료에 재활에 대한 연계가 안 된다거나 사회복귀가 어려운 측면들 그리고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측면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속에서 현재 정부가 상병수당제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 손실이 발생한 모든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상병수당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기, 중기적인 접근 전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보장 체계에 있어서의 정비가 미래 전략도 같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건강보장 체계가 매우 분절화되어 있고 의료급여 수권제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자체가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질병 원인을 직업으로 특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을 원인에 따라서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고 있고 건강보험은 또 낮은 보장성으로 산재보험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급여를 제공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느 보장제도에 따라서 같은 어떤 문제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질병으로서의 직업을 상실할 정도의 소득 상실이 발생하고 실제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건 동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보장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건강보장제도는 결국은 이제 이 건강보험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급여라든지 산재보험 유형급여를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현물급여를 통합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병수당 제도가 건강보험에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산재와 직업성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소득 손실 전반에 대해서 보편적 보장을 해주는 질병수당제도, 보편적인 질병수당제도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더 나아가지고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재원조달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원조달 문제만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익추구적 보건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앞서 얘기했던 네 가지 위기에서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지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취약한 공공보건 체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매우 시장에 기반한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하다 보니까 비필수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고 수도권에 많은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필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응급외상 심혈관 질환에서는 의사 인력조차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시스템,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의료기관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게 대신에 경쟁과 갈등 국면이 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 환자는 객체가 되고 대상화되는 시스템들이 계속되면서 서비스가 분절적인 어떤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1차 보건의 역할이 부재하는 문제, 의료 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공급 체계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2018년에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를 보안적 측면, 민간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은 보안이라는 시각들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보안을 있어서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병원에 한정되는 접근 전략. 그래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민간이 하지 않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공보건을 접근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방식이었다면 이런 방식으로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수십 년간에 있어서의 학습 과정에 경험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 과정에서 이제 공공보건의료를 확장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겠다는 시각이 형성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안정,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 분야는 선제적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공익적 민간병원까지 같이 번역지역 책임의료원을 지정하고 협력체를 구축해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필수 산모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같은 지역사회 건강관리, 코로나19 같은 감염 환자 안전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2018년에 이미 복지부로부터 제안됐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공공병원 중심에 있어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아니라 공공병원과 사립대학병원도 같이 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병원 협력체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과 지역에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좋은 종합병원, 민간 종합병원이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인 협력체를 구축하고 가장 하부에 있어서는 1차 보건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는 1차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협력체계에서 전체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70년간 민간병원이 상당히 사익추구적인 성격이 강한 어떤 성격을 갖는 상황에서 민간병원들 좀 더 공적인 성격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보건의료 체계들을 공적으로 가져나가기 위한 역할이 공공병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같은 취약한 역량의 공공병원이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된 역량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확충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지금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70개 중진료권의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이 확충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필수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이 현재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아젠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9개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취약한 27개 공공병원은 최소한 300에서 500병상 이상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역할,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민간병원, 공공병원이 너무 취약한 거는 이전 신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공공병원들이 조금만 증축이 가능한 부분들은 증축해서 그런 공공병원들이 좋은 공공병원으로 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병원이 없는 데는 우선적으로 신축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민간병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명히 민간병원이 있지만,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병원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종자 역할로서의 어떤 공공병원의 단계적 신축, 특히 코로나19 상황 같은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정부가 고혈압 당뇨병 관리부터 만성질환 관리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환자 치료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해서 케어 플랜 상담, 환자 관리, 추적 관리, 평가까지 1년에 행위를 했을 때 묶음 수가 방식으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많은 지역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고혈압 당뇨에서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노인 일반, 장애인 일반, 전체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주치 시스템으로서 1차 의료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1차 의료 강화가 됐을 때 전체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의 노세 관리, 그리고 실제 복지와 보건과의 협력을 통해서 노인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에 중심적 역할을 1차 의료기관이 담당했을 때만이 실제적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차 의료기관이 의사 중심에 많이 갔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상담 기능이라든지 질병 교육 기능들이 상당히 취약한데요.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 하나 달랑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도시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같은 주민건강센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실제 주민의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1차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이 협력해서 소생활권별로의 건강관리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반 하에 이런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어떤 1차로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그리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들은 입원 중심으로서 기능들이 대학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 안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의료와 대의료가 되는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기 위한 어떤 기능 독립, 공급 체계 합리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공급 체계는 장기적으로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그래서 그냥 민간 병원이 많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윤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것에 따라서 자원이 집중되는 보건의료 체계가 아니라 필요에 기반해서 전체 국민들이 형평하게 보편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균등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국형 국가보건의료 체계, 내셔널 헬스 시스템의 구현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든 병원을 공공병원을 만들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공공병원도 어느 정도 확충하고 민간병원들을 공익참여 민간병원으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 병상의 7, 80%가 공익참여 병상인데 이 공공병상의 대부분 상당수는 이제 공익참여 민간병원의 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국가 단위로 했을 때 7, 80%는 공공병상으로 카운트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공병원만으로서의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병상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공병원의 병상 확보와 함께 공익참여 민간병원들을 확대해 나가서 확실하게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병원들은 자본 비용도 지원하고 전체적인 보건의료, 국가보건의료 체계 안에 들어와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가장 하부 기관의 주치 기반의 의료 전달 체계 및 환자 중심 의료를 확립하고 여기서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하면서 실제 병원 단위에 있어서는 70% 이상이 공익적인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한국형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구현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에서 미래 전략에 대한 간단한 발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